안녕하세요. 김기만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환 전문역 2종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 전문역 2종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중에서 이제 수출입 업무, 그 중에서 특히 신용장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무역 금융에 대한 취급, 그리고 외화 지급 보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기업 금융에 대해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하는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금융권으로서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미리 취득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외환 전문역 2종 같은 경우는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험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요. 다행히도 객관식 사지선다형입니다. 자, 오지선다형도 있는데 우리 시험은 다행히 4개밖에 안 나와요. 보기가 4개 중에 하나만 4개가 나오고 그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과락이 있죠. 평균 6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되고요. 40점 이하로 점수를 얻게 되면 그때는 과락이 되는 겁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의 점수를 획득을 하시면 나머지 다른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셔도 합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균 60점 이상 그리고 과목별 40점 이상을 받아 두셔야지만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하고요. 이제 문항수를 보시면 1과목 같은 경우가 문항수와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수출입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무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실무와 수입 실무로서 구분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신용장을 베이스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장과 관련된 수출 업무 그리고 수입 업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과목에서는 무역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신용장과 관련된 수출자 입장 또는 수입자 입장 또는 수출지의 은행 입장 그리고 수입지의 은행 입장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준비만 잘 하시면 이어서 나오는 2과목에서 어렵지 않게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2과목에서는 국제무역규칙이 출제가 됩니다. 주로 인코텀스라든가 또는 UCP 600 또는 ISBP 745, URC 522, ISP 98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UCP 600입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이에요. 자, 1과목에서 우리가 신용장과 관련된 수출 업무 그리고 수입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2과목에 나오는 UCP 600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 여러분이 일단 한글로서 국문으로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2과목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영어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 과목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UCP 60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과목의 내용하고 2과목의 내용이 겹쳐요. 결국은 UCP 600의 규정을 수출 업무 그리고 수입 업무에서 대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이 없습니다. 한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영어로 관련이 돼서 출제가 되느냐로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과목에서 충분히 공부만 해 놓으시면 이 과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준비를 하실 때는 UCP 600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ISBP 745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추심통일규칙 URC 522와 보증신용장 통일규칙 ISP 98의 내용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서 URC 522라든가 또는 ISP 98이라든가 자 URDG 758
보증과 관련된 국제 규칙이거든요. 자, 이러한 URDG 758과 같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과목에서는 이제 외환 관련 여신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무역,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많이 돼요. 자, 그리고 외화 지급 보증이라든가 또는 외화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외환 회계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3과목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무역 금융 파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역 금융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학습을 그 포인트를 주시고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외화 지급 보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외화 대출 순으로 공부를 하시면 고득점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외환 회계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주로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차라리 무역금융에 중심을 두시고 그 이후에 외화지급보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외화대출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시면 3과목도 어렵지 않게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수출입 실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무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대외무역법이라든가 또는 외국환 거래법의 일부가 좀 추가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또 너무 광범위하다던가 또는 너무 깊이 있는 문제를 낸다라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 이론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입 실무와 수출 실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신용장 통일 규칙이 반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중심을 두실 때 이 과목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실 때는 UCP 600의 내용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1과목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UCP 600 원문하고요. 그리고 번역본이 있죠. 많이 읽어두시면 돼요. 어차피 내용은 다 알아요. 왜냐면 1과목에서 다 중복적으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영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낯선 것뿐이에요. 그래서 UCP 600 원문을 좀 많이 읽어 놓으시고 그리고 번역본과 계속 같이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눈에 익혀두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아래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 점수를 여러분이 이제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전략 과목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난 이 1과목이 자신이 있다. 또는 3과목이 자신이 있다. 이렇게 전략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1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배점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보면 생각보다 제일 쉬워요. 1과목이. 그래서 보통은 1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세워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 최소한 80점 이상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2과목에선 못해도 50점 이상은 맞아야겠다. 과락은 면하고 50점 이상은 맞아야겠다. 60점 이상 맞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50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1과목에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 과목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반 이상 맞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너무 올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조항도 많고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 관련 여신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무역,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이 포인트를 두고 중심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외화지급보증이라든가 외화 대출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과목에선 60점 이상은 맞아야겠다. 이렇게
좀 그 점수 배분을 좀 준비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입 실무에 관한 기초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품의 매매, 국제 간의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과 관련한 3대 법이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대외무역법이 있고요. 그리고 통관의 절차라든가 또는 세금의 부과라든가 우리가 관세라고 하죠. 관세 부과와 같은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 관세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역을 하다 보면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금을 영수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급과 영수와 관련된 대금의 흐름을 관여하는 우리가 외국환 거래법이 있게 됩니다. 자, 그중에서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이란 물품, 그리고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입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역은 작은 의미로서의 무역은 물품의 매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외무역법에서는 그 범위를 확장을 해서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라고 하는 용역과 그리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재화인, 소프트웨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과 수입에 관한 정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수출에 관한 5가지 정의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하나가 수입에서는 한 부분이 빠지고요. 그리고 수출의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 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자,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집한 어획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치를 잡았다. 그리고 근처 국가에 가서 팔았다. 그 경우에도 수출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인데요. 이거는 수출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수입에는 없어요. 보세 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자, 중요한 부분은 체크하실 부분은 외국인, 국내 생산 이 부분을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보세 판매장이라고 하는 곳은요.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곳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출국장 면세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자, 이 부분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유상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중개무역과 외국인도 수출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대외무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특정거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외국에 있는 기업과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대금은 한국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국내에서 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외국으로 보내는 형태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물건은 중국에서 외국으로 이동을 하지만 대금은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 그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유상이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는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수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자,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외국환 거래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있는 기업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 법무 서비스라든가 회계 서비스라든가 세무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 그것을 수출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것처럼 디지털화되어 있는 재화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를 하거나 또는 우리 자동자료 처리 기계라고 하는 컴퓨터 본체라든가 하드드라이브라든가 또는 외장 하드 등에다가 저장을 해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입은 반대예요. 보세 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그거 있었죠.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건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이동하는 것. 수출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이동하는 것. 자, 두 번째, 유상으로, 저기도 유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중개무역하고요. 외국 인수 수입이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는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다가 수출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대금은 한국에서 받습니다. 그것을 외국인도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수입을 하는 거예요. 반대 입장입니다.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수입 대금을 지급을 하면 물건을 우리가 받는 게 일반 무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중국 공장에다가 물건을 공급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외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도 외국이죠. 그래서 다른 중국 업체와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 납품하세요. 대금은 한국에서 지급할게요. 이러한 경우도 외국 인수 수입이 돼요. 자, 반드시 중국에 공장이 있다라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원재료를 사서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 그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중국도 외국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와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에서 대금 지급하고 중국 업체가 중국에 있는 우리의 공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 그러한 형태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입장에선 다 외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 자, 우리가 외국에다가 지사 등을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관련된 이제 우리가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뭐 법무 서비스나 회계 서비스 이런 것들을 현지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컨설팅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용역의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예요. 데이터베이스 등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거나 또는 하드 드라이브라든가 또는 그 USB 메모리라든가 외장 메모리 등에다가 저장한 상태로 우리나라로 받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입은 수출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보세 판매장 규정만 제외하고 반대 생각하시면 수입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거래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자, 수출입거래로 보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참다랑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치라고 말하는 참다랑어를 잡았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필리핀 가가지고 팔았습니다. 이 경우도 수출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소프트웨어를 USB에 저장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화를 받는 겁니다. 뭐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 대한 수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주자인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인 국외 컨설팅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자, 국내 A사가 오사카 B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업체와 물품을 구매하는 수입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국내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도쿄에 있는 C사에게 판매를 한다. 이 경우도 우리가 결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거래가 개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수입 거래 관계가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물건을 우리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도쿄에서 그냥 팔았잖아요. 일본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수 수입과 외국인도 수출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수출입 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 베트남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인도네시아 상인에게 무상으로 의류를 인도한 경우 베트남, 외국, 인도네시아, 외국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인도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왜 우리가 수출 거래로 보지 않죠? 무상 거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상 거래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구역 내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의 장소로 반입하는 경우. 자, 요거 이해하시기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자,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그 외국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세의 부과를 유예해주는 지역을 보세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주에 있는 그 L사의 LCD 공장이라든가 또는 수원이나 동탄 쪽에 있는 그 S사의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그러한 곳들은 보세 공장으로 우리가 그 업체에서 관세청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세관에다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곳은 주소지는 우리나라예요. 하지만 관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파주에 있고 수원 동탄에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보세 공장 바깥으로 문을 게이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파주나 수원에서 만든 물건을 근처에 국내로 인도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물건의 흐름을 봤을 때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관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수입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대외무역법상 규정으로 봤을 때는 파주에서 그냥 옆에 뭐 일산 지나서 서울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국내에서 국내로 물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나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국내에 있는 전시장에서 전시기간 중에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받고 전시장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거래가 종료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보세 전시장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킨텍스나 코엑스에다가 우리가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외국 물건을 가져다가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 구역은 보세구역이에요. 세금을, 관세를 유보한 상태에서 전시를 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이트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관세 등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물건 가지고 나와요.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외무역법하고 관세법상 개념이 약간 다른데 우리 시험에서는 관세법에 관한 규정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의 절차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는 타겟 시장을 선정을 해야겠죠. 국가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 우리와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 제의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상품 조회를 받고 상품 조회에 대한 회신을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의사가 합치가 되면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절차가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은 주로 신용장과 관련된 내용을 묻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최초 거래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가 좀 없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거래 조건에다가 우리 결제는 신용장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용장은 수출상이 발급 신청을 할까요? 수입상이 발급 신청을 할까요? 신용장은 수입상이 개설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신용장 개설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자는 신용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수입상이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에게 개설을 요청한 신용장에 대해서 통지가 오게 되면 통지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을 수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내용의 선적과 선적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이제 선적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대외무역 법령 등에 의해서 수출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그러한 경우 허가나 승인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러한 허가와 승인 조건을 갖추어서 구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을 확보하게 되는데 물건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직접 제조를 하거나 또는 제조한 업체로부터 구매를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물건을 구매해서 수출을 하거나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물품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을 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3과목에서 나오는 무역 금융을 통해서 대금을 그 외국한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좀 일단 2단계에서는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과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뒤에 나올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해상 운송 계약이라든가 또는 보험 가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건 인코텀스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즉 외국으로 나가는 선박과 항공기의 물건을 싣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관에다가 수출 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고요. 세관으로부터 수출 신고 수리가 완료돼야지만 물건을 선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신고가 수리되고 나면은 30일 이내에 비행기라든가 또는 외국으로 나가는 선박에다가 선적을 해야 되고요. 만약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 선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관에다가 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이내에 선적을 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품을 선적을 하게 되겠고요. 해상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선사로부터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빌 오브 레딩이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자,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서류는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선사가 물품을 인수했다라는 증빙으로 사용이 되고요.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원본으로 발행이 되는데 반드시 개선은행으로 선화증권 원본 전통, 풀세트가 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공운송을 하는 경우는 에어웨이 빌이라고 하는 항공화물 운송장이 발급이 됩니다. 자, 항공화물 운송장 같은 경우는 원본 세부가 발행이 되고요. 보통 기명식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즉 컨사인이, 수하인이란 부분에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가 되고요.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컨사인이, 수하인 부분에 to order of 개설은행 형식으로 지시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자, 수출 대금의 회수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매입 신용장 이것을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는데 환어음이 발행이 되는 것은 신용장 중에서 매입 신용장하고 인수 신용장입니다. 지급 신용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발행을 하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행은 안 해요. 그래서 환어음이 발행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매입 신용장 아니면 인수 신용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은 수출상 같은 경우는 선적을 이행을 하고요.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구비한 다음에 거래은행에게 가서 내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금을 조속히 회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요. 또는 서류가 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서류에 대해서 추심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후관리 부분인데요. 자, 내고된 대금에 대한 입금 확인. 매입은행 같은 경우는 선의의 소지인입니다. 환호음에 대한 선의의 소지인이기 때문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만약 대금 결제가 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상환 청구권, 다른 말로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타 관세 환급이라든가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수출할 때는 영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지는 않고요. 그 전에 매입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었던 그 내용이에요. 해외 시장 조사하고요. 그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할 만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신용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신용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신용 조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수입상이 과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는가, 결제는 제때제때 잘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수출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 제의를 하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조회와 회신이 서로 오고 간 다음에 상대방 측에서 그럼 청약서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퍼 시트를 발행을 해서 보내주는 거고요. 그러한 오퍼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수락을 하게 되면, 승낙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에 승낙을 하는 경우는 이제 없겠죠. 수입상 입장에서는 대금을 조금 깎고 싶을 거고요. 그렇죠? 수출상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 관한 내용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카운터 오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 청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약이 반대 청약이 서로 오고 가다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면 승낙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요식 계약의 성격을 갖지는 않고요. 불요식 계약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을 해놓기 위함이고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Sales Contract라든가 Purchase Contract가 되겠죠. 매매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오퍼시트도 우리가 그 계약서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청약자인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퍼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인 피청약자가 청약 시트에다 오퍼 시트에다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고요. 한 분은 본인이 갖고 한 분은 청약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경우에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로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구매 주문서는 우리가 P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예요. 매수인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주문합니다. 이 물건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 주문에 대해서 매도인이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로 서명을 해서 한 분은 본인이 갖고 한 분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우리가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별표 치시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견적 송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견적 송장은 언제 보내냐면 수출상이 이제 물건을 보내기 전에 확인 차원에서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하는 대금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수입상에게 제공하기 전에 최종적인 금액 이만큼입니다. 결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대금 명세서인 커머셜 인보이스를 주게 되는데 그러한 커머셜 인보이스를 발행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확인해 보세요라는 그러한 취지로 보내주는 그 송장을 우리가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머셜 인보이스를 발행하기 전에 보내주는 서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대금 명세서인 커머셜 인보이스를 발행하기 전 단계에 보내주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우리가 간접 계약 서류로서 보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신용장에서 인보이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서류를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UCP 600에서는 다 보낼 수 있어요. 뭐 파이널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텍스 인보이스, 컨슐러 인보이스, 영사 송장, 커스텀스 인보이스, 세관 송장, 뭐 다 이런 거 다 보낼 수 있는데 신용장에서 그러니까 UCP 600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송장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하고요. 프로비저널 인보이스 두 개밖에 없어요. 자, 프로비저널 인보이스는 예정 송장,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견적 송장. 둘 다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파이널 인보이스를 작성하기 전에 보내는 서류인데 이러한 서류는 둘 다 간접 계약 서류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송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송장을 요구하는 경우 인보이스라고 하는 표제, 타이틀을 가진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때는 프로포마 인보이스와 프로비저널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이 과목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을 작성할 때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중요하게 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품질을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양 당사자 간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거래 물품에 대한 품질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물건에 대한 가격 또는 선적 조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품질인데요. 자, 검사 매매라고 하는 것은 수입상이 물건을 확인을 하고 그 물건에 대한 품질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견본 매매 같은 경우는 샘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보고 그 샘플과 거의 유사한 물건의 품질을 거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표준품 매매가 있는데 표준품 매매 같은 경우는 공산품 거래가 아니고요. 곡물이라든가 뭐 광물이라든가 그러한 표준 우리가 딱 규격화되어 있는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물건들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품 매매에서 주로 농산물과 관련돼서는 FAQ라고 하는 조건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표준 중등 품질 조건이라고 하는 Fair Average Quality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재라든가 냉동 어류라든가 그런 것들은 GMQ라고 하는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USQ라고 하는 표준품 조건이 있는데 USQ 같은 경우는 주로 원면이라든가 뭐 인삼류라든가 그런 거 거래할 때 많이 쓰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자,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으로 나눠집니다. 자, 선적 품질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선적항의 상품이 선적될 때 시점의 품질이 계약 조건과 일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선적할 때의 품질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면 되고 선적 이후에 발생한 품질 저하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공산품이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FAQ와 같은 표준 중등 품질 조건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 품질 조건 같은 경우는요. 양육항에서의 품질이 계약 조건과 일치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따라서 매도인은 양육항에 갔을 때의 품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매도인이 그 물건에 대한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GMQ,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농산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른 거예요. FAQ 같은 경우는 보통 선적 품질 조건에 해당을 하고요. 보통 곡물류, 과일류에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육 품질 조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로 목재라든가 또는 냉동 어류라든가 냉동 제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된다. 농산물, 뭐 곡물이라든가 뭐 과일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산품류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에 대한 변동이 없죠. 그렇죠? 선적할 때나 양육할 때나 품질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적 품질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고 농산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과 관련돼서는 RT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밀 거래할 때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RT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육 품질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AQ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적 품질 조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수량 단위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 개, 두 개 할 때 우리가 피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더즈는 12개를 말합니다. 자, 우리 한다스 옛날 분들은 저도 옛날 사람이 돼가는 거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는 국민학교였거든요.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학교에서 더즌이라는 표현 안 쓰고 한다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 다스가 지금 더즌입니다. 12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로스는 이러한 더즌이 12개가 있는 겁니다. 12 곱하기 12가 될 거고요. 그레이트 그로스 같은 경우는 12 그로스가 됩니다. 자, 144 곱하기 12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보다는 이제 중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톤은 몇 킬로그램이다라고 알고 있죠? 우리는 1000kg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쪽하고 미국 쪽하고는 다른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국에서는 1톤을 롱톤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1톤을 어떻게 보냐면 얘네들은 파운드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대략 1016kg 정도로 봐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쇼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얘를 2000파운드로 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대략 한 907kg 정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1톤은 1000kg이다라고 해서 톤 단위로 거래를 하려고 보니까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렇죠. 자, 그래서 주로 영국하고 미국 제외한 유럽 쪽에서는 이제 메트릭 톤을 쓰는데 우리나라도 메트릭 톤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톤은 1000kg이다라고 좀 거래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반드시 메트릭 톤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그러한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장 단위인데요. 자, 컨테이너, 뭐 2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뭐 하이 큐빅, 뭐 리퍼 컨테이너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컨테이너도 하나의 포장 용기이자 운송 용기로 사용을 합니다. 자, 펠릿, 우리가 파레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무라든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입니다. 지게차에 포크가 들어가서 물건을 들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판을 말합니다. 자, 카톤은 여러분 택배 받으시는 그 누런색 골판지 상자 있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벌크 카고라는 것은 우리가 살물이라는 이야기하거나 또는 산적 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개, 두 개 셀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철광석 한 개, 쌀 한 개, 밀 한 개 셀 수 있나요? 그렇게 못 세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한 개, 두 개로 거래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벌크 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광석, 뭐 석탄, 곡물 이런 거 거래할 때 보면 보통 우리가 톤 단위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과부적 용인 조건에 관련된 조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신용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UCP 600 제3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이 과목에서도 좀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부적 용인 조건 같은 경우는요, 신용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의 과부족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벌크 카고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의 과부족을 허용을 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과부적 용인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용장상에 수량의 과부족을 금지하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신용장상에서 과부족을 금지하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0% 딱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과부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조항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셀 때 포장 단위나 또는 개개의 품목에 따라 수량을 셀 수 없어야 돼요. 우리 핸드폰 한 개, 컴퓨터 모니터 한 개 셀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철광석 한 개 또는 밀 한 개 그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셀 수 없는 것들이어야 돼요. 즉 벌크 카고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환어음을 발행하는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는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의 과부족을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 부분에 보시면 금액, 수량, 단가 앞에 about이라든가 또는 approximately와 같은 용어가 사용이 되면 10%의 과부족을 허용해 준다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도 UCP 600 제30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서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자, 보세요. 과부족 용인 조건 같은 경우는 주로 철광석, 석탄, 곡물과 같은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벌크 카고에 대해서 적용을 하죠. 자, 그래서 요거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계산 수량 조건 보시면 금액, 수량, 단가 앞부분에 about, approximately와 같은 용어가 사용이 되면 10%입니다. 금액, 수량, 단가. 자, 요거를 우리가 편의상 저로 좀 외워주세요. 자, 요거 앞에 about, approximately와 같은 용어가 사용이 되면 10%의 과부족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부족 용인 조건, 철광석, 석탄, 곡물 어디서 나죠? 흙에서 나죠. 몇 퍼센트 해주죠? 5%의 과부족을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흙에서 나는 것들은 5%, 흙수저한테는 5% 과부족 허용을 해주고 금액, 수량, 단가, 단을 저로 바꿔서 그냥
기억하시기 편하게 그냥 바꾸시는 거예요. 다른 의도 없어요. 금수저한테는 10%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게 뭐 사회적 비하, 뭐 정치적 의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외우기 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흙에서 나는 애들 5%, 금수저한테는 1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 과목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건 지울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량 조건, 그 다음에 품질 조건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조건이 나오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인코텀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지금은 보셔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코텀즈에서 CIF라든가 CIP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증빙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인코텀즈 규칙입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CIF, CIP 별표 치시고 기억을 해주세요.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당사자고요.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주세요라고 지급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합니다. 즉 본인의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자에게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받게 돼요. 그런데 CIF라든가 CIP 같은 경우는 수출상이 보험계약 체결하고요.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증빙인 보험증권을 백지배서에 의해서 수입상에게 전달을 해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수입상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하고 보험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왜 수입상과 수입상이 동일하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는지, D그룹에서는 수출상이 왜 보험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가 되는지 이거 인코텀즈 할 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해상보험의 종류 보겠습니다. 예정보험과 확정보험이 있는데, 자, 먼저 확정보험부터 그냥 볼게요. 확정보험은 쉽게 생각하시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목적물, 뭐 이제 화물이 되겠죠? 화물, 그리고 선적항, 양육항, 보험 가액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었을 때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정보험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보험 계약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증서가 보험증권입니다. 자, 인슈런스 폴리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박회사 같은 경우는 선박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처럼 1년 단위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고요. 자, 화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 계약을 중장기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한 보험 계약에 의해서 발급되는 서류가 오픈 폴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뒤에 가면 UCP 600 할 때 우리 보험과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픈 폴리시 하에서 이제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증빙으로서 사용이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 인슈런스 서티피킷이라든가 데클레이션이라고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라든가 확인서가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신용장에서 인슈런스 폴리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슈런스 폴리시만 제시를 해야 되고요. 서티피킷이라든가 데클레이션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용장에서 서티피킷이라든가 데클레이션을 제시하도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슈런스 폴리시를 제시를 해도 은행에서 수리한다. 이 부분 일단 기억을 좀 해주세요. 뒤에 보험할 때 다시 한번 다룰 내용입니다. 이제 해상 보험과 관련된 이제 그 손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전손과 분손으로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멸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분손은 전손이 아닌 손해를 우리가 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손은 또 크게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현실 전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운항 중인 선박이 침몰을 했거나 또는 그 배에 실렸던 화물이 뭐 마리아나 화구와 같은
굉장히 깊은 곳 있죠. 그런 곳에 침몰을 해서 그 물건을 다시 우리가 확보할 수 없을 때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현실 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멸실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추정 전손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물건은 남아 있어요. 피보험 목적물은 남아 있는데 그냥 전손으로 처리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물건의 일부는 남아 있는데 본래의 성질을 상실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위부라는 행위를 통해서 즉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인 위부를 통해서 물건 남아 있는데 보험회사 다 가져가세요. 권리 다 넘겨줄게요. 그리고 전손으로 처리해 주세요. 전손 보험금 지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추정 전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되시죠? 자, 분손은 전손이 아닌 손해를 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공동훼손과 단독훼손으로 구분이 되는데 공동훼손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선박에다가 여러 화주가 물건을 싣고 운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항 중에 공동의 위험인 태풍을 만납니다. 그러한 태풍을 벗어나기 위해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의 판단으로 배에 실린 물건의 일부를 바다에 투하를 시켜버립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한 다음에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배에 실렸던 물건 중에 바다에 버려진 물건의 화주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한 손해를 우리가 공동의 손으로 보는 거예요. 공동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발생한 그러한 손해와 비용적인 손해, 그런 것들을 합쳐서 공동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크 안트워프 룰에 의해, 규칙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살아남은 화주들의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그러한 비용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단독훼손은 공동훼손은 아닌데 그냥 제 물건 일부만 손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에 가입할 때 보면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줍니다. 그렇죠?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보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적하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약관이 첨부가 돼요. 구협회 적하 약관과 신협회 적하 약관이 있는데 구보험증권에서는 우리가 구협회 적하 약관을 첨부를 했고요. 지금은 신협회 적하 약관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FPA가 있는데요. FPA 같은 경우는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독 훼손 부담보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 훼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담보하지 않는 조건의 약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독 훼손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전손과 공동훼손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겠다. 그런 약관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선박의 자초, 스트랜딩, 침몰, 싱킹, 화재, 버닝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컬리전이라고 하는 이제 충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것을 우리가 SSB거든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SSB 또는 SBS로 외우시면 돼요. 습 내지는 SBS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박의 자초와 침몰,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단독 훼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A가 있어요. with avera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averag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독 훼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FPA에서 담보하는 위험 플러스 해수손해에 의한 손해까지도 담보를 해줘요. 조금 더 확장이 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WA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갖냐면 이런 조건들이 보통 첨부가 돼요. WA 3%라고 해서 소손해 면책 약관을 두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5%의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액 보상을 해요. 그런데 2%의 손해가 발생을 해요. 3%에 도달하지 못했죠. 이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3%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 그 이하에 대해선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 이것을 우리가 프랜차이즈, 소손해 면책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공제약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엑세스라고 하거나 또는 디덕터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5%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3%만큼의 손해를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공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제약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올리스크 같은 경우는 구협회 적하약관, 보험증권과 구협회 적하약관, 그리고 영국해상보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면책 위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에 대해선 담보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ICC 올리스크 또는 A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신협회 적하약관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명칭이 좀 바뀌게 돼요. FPA 같은 경우는 C로 바뀌게 되고요. WA 같은 경우는 B로 바뀝니다. 그리고 올리스크 같은 경우는 ICC A로 명칭이 변경이 돼요. 자, 요거까지만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텀즈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인코텀즈 2020 버전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 번에 설명을 쫙 드릴게요. 그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더 수월합니다. 자,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코텀즈는 총 11개의 조건이 있고요. 해상운송 및 내륙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조건과 그리고 기타 어떠한 운송 방식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으로 구분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의 그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냥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 순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코텀즈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는 보통 이러한 그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EX워크 조건이 있어요. 공장인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EX워크 조건은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 반대로 말하면 매수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인은 본인의 공장이나 창고에다가 수출 물건을 딱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수입상이 운송수단과 인부 등을 데리고 와서 물건을 싣고 가는 거예요. 매도인은 운송수단에 물건을 실어줄 의무조차 없어요. 저기 있으니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도인은 수출 통관 의무도 없어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냥 공장에 있으니 또는 창고에 있으니 저기 있으니 가져가세요. 요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EX워크 조건 같은 경우는 수출 통관 의무라든가 그리고 물건에 대한 국제 운송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수입자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편하죠. 수출상 입장에서 봤을 땐 가장 편한 거예요. 의무도 가장 적습니다. 자, 인코텀즈에서는 이제 크게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EX워크에서는 동일해요. 즉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다가 물건을 딱 두었을 때 그곳까지 두는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매수인이 물건 가져갔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CA가 있어요. 프리 캐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나오는 이제 프리라는 개념은 한가해요, 뭐 자유로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가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면책된다, 부담하지 않는다 그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 캐리어, 캐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송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운송인에게 물건이 인도가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 면책된다, 자유로워진다. 그 개념인 겁니다. 자, FCA에서는 물건을 인도하는 장소를 두 곳으로 볼 수가 있어요. EX워크 조건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인도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인도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EX워크이 아닙니다. FCA 조건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경우에는 EX워크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운송수단의 물건을 상차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FCA에서는 매수인이 차량 갖고 오죠. 그러면 매도인은 그 운송수단에다가 물건 실어줄 의무까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 장소가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가 아닌 기타의 장소라면 매도인은 본인의 비용과 위험을 들여서 물건을 싣고 그 정해진 곳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려줄 의무가 없어요. 대신에 매수인이 매도인이 차량 갖고 차량에다가 물건 실어서 딱 와요. 주차를 딱 하죠. 그러면 매수인이 본인이 그 물건을 내려서 그 운송수단으로부터 내리면 돼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 두 군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X워크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에서의 수출 통관 의무 같은 경우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매도인의 의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인은 이곳까지 지정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로 한 장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발생을 하는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 그룹부터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그룹하고 그 다음에 F 그룹까지는 국제 운송 계약을 매수인이 체결을 하는 겁니다. 매수인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인이 국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FAS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를 우리가 해상 운송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FOB 조건 두 가지로 더 추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FAS라고 하는 것은 Free Alongside Ship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배 옆에다가 물건 가져다 놓을 때까지 매도인은 비용과 위험 부담, 배 옆에다가 가져다 놓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 부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배가 접안을 해요. 부두에 접안을 해 있다면 매도인은 배 옆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돼요. 만약 수심이 얕아서 배가 접안을 못해요. 그래서 먼 바다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그 먼 바다에 대기하고 있는 배 옆까지 부선을 통해서 물건 실어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는 자체적으로 있는 크레인 등을 통해서 하역할 수 있는, 선적할 수 있는 곳까지 물건을 가져다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FAS에서 매도인은 선측, 옆에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을 합니다. 수출 통관 의무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요. 국제 운송 계약은 매수인이 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ree On Board라고 하는 Free On Board입니다. On Board는 본선에 적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매도인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을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을 합니다. 여전히 수출 통관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는 거고요. 운송 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이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F그룹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그룹 한번 볼게요. 자, CFR 조건이 있습니다. 자, CFR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FOB 조건에다가 해상 운임인 프레이트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은 FOB와 동일해요. 즉 죄송해요.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은 동일해요. FOB와 동일합니다. 본선에 적재될 때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매도인은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해상 운임을 부담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CFR 같은 경우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출 통관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고요. C그룹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해상 운임을 지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C그룹부터는 운송 계약을 매도인이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FOB와 동일한데 운송 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한다. 그리고 매도인은 수입항까지의 해상 운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IF가 있어요. 코스트 인셔런스 프레이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CFR에다가 인셔런스가 더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풀어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FOB에다가 보험에다가 프레이트에다가 좀 이렇게 하면 헷갈리시니까 I를 먼저 쓸게요. 보험에다가 그 다음에 프레이트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위험의 분기점은 수출국의 본선에 적재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고요. 매도인은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해상 운임에다가 추가로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에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증빙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조건이 CIF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PT가 있어요. CPT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FCA에다가 커리지라고 하는 운송료가 붙는 거예요. 자,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은 수출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C그룹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런데 운송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하죠. 그래서 운송료라고 하는 것은 수입국의 지정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국에 지정된 장소까지 가는 운송료를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달라진다는 특징을 갖죠. C그룹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위험은 수출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 또는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이전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CIP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값이 오시죠. CPT에다가 인슈런스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CA에다가 매도인이 수입국가의 지정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료를 더하고 여기다가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CIF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던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IP도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은 수출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이 돼요. 하지만 매도인은 수입국의 지정 장소까지 갈 때의 운송료와 보험료, 여기서는 이제 해상 운임과 운송료를 구분을 하는데 해상 운임은 항구 대 항구 운송일 때 보통 프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커리지라고 하는 운송료는 요 내륙 운송 비용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C그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그룹이 나오는데 D그룹은 이제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위에를 좀 지울게요.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요. 자, DAP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D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매도인이 본인의 위험과 비용을 들여서 수입국까지 운송을 해서 수입국가에서 물건을 인도해야 하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AP 같은 경우는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인도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은 수입국가의 지정된 장소까지 올 때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을 합니다. 수입국에서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위험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운송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가 있다. 사고가 발생을 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 경우에는 누구 책임이 되는 걸까요? 매도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C그룹 같은 경우에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은 수출국에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에서 적재할 때 또는 수입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이 인도될 때였잖아요. 그 이후에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매수인 책임인 거예요. 매수인 손해예요. 그런데 D그룹 같은 경우는 수입국에 지정된 장소까지 매도인이 물건을 가져다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개념 잡히시죠? C그룹에서 나눠졌던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E그룹하고 F그룹 같은 경우에는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일치했잖아요. 그렇죠? 수출국에서 이전이 된다는 것 동일했었는데 D그룹 같은 경우는 수입국에서 이전이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차이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일치하게 된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DAP에서는요. 수입국에 도착을 했죠. 그러면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내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냥 물건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컨테이너 트럭에 싣고 왔어요. 트레일러에 싣고 왔어요. 그러면 트레일러 갖다 놓고요. 물건 꺼내가세요라고 하면 돼요. 양하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DPU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물품 양하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양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인코텀즈 규칙 중에서 조건 중에서 매도인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여 매도인의 처분하에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건 DPU밖에 없습니다. DAP하고 DPU하고 동일해요. 다 똑같아요. 차이점은 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물건 내려준다. 얘는 내려주지 않는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해서 오는 거고요. 수입 통관,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조건들은 DPU까지는 수입 통관은 다 매수인이 하는 겁니다. 수입국에서 매수인이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일단 차이점이고요. DDP까지 좀 살펴보게 되면 DDP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다 동일해요. D그룹은 일단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DDP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여기까지 올 때 수출 통관, 운송 계약 다 체결하고 다 진행해요. 심지어 수입 통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 관세도 부담을 합니다. 세금도 부담을 해요. EX역 조건 같은 경우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 매수인의 최대 의무였잖아요. 매도인은 의무가 적고 매수인은 의무가 가장 컸는데 D그룹으로 넘어와서 DDP 같은 경우는 반대가 돼요.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 됩니다. 매수인은 수입 통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물건 주면 받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양하 의무가 없어집니다. 매도인은 물건을 수입국에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내려줄 의무가 없어요. 유일하게 의무가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DAP하고 DDP 비교할 때 차이점은 이 지정된 장소는 뒤에 나오는 장소는 똑같을 수 있어요. 차이점은
매도인이 수입 통관한다, 수입 통관하지 않는다. 이 차이밖에 없고요. DPU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수입 통관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 수입 통관 의무 매도인에게 있다, 물품 양화 의무 있다, 양화 의무 없다.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조건 뒤에는 장소가 나오게 돼요. EX웍 조건 뒤에는 수출국의 공장이나 창고가 나올 거고요. FCA 같은 경우는 수출국의 지정 장소가 나올 거예요. FAS 같은 경우는 해상 운송에 사용하는 거죠. 수출국의 항구 이름이 나올 거예요. FOB도 마찬가지예요. 수출국의 항구가 나와요. CFR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수입항까지 해상 운임을 부담하죠. CFR 뒤에는 수입 항구가 나옵니다. CIF 같은 경우는 뒤에 수입 항구가 나와요. CPT 같은 경우는 수입국에 지정된 장소까지 매도인이 운송료 부담하죠. 수입국에 지정된 장소가 나옵니다. CIP도 마찬가지예요. 수입국에 지정된 장소가 나옵니다. D그룹 뒤에는 수입국에 지정된 장소가 기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조건 뒤에 나오는 장소 있죠. 그 장소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C그룹 같은 경우는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도 이전이 되는 곳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각 조건 뒤에 나오는 곳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념 잡히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코텀즈를 11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제가 여기서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4가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FAS, FOB, CFR, CIF.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4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구 대 항구 운송을 할 때만 쓰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은 복합 운송, 2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을 결합하여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운송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적절하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CIF하고 CIF밖에 없어요. 이 그룹부터 CIP나 CIF를 제외한 여기까지, 그러니까 EX웍, FCA, CPT, FAS, FOB 같은 경우는 수입상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물건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은 수출국의 지정 장소 내지는 수출항이기 때문에 운송 과정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받기 위해서 수입상이 본인의 위험에 대해서 본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선택사항입니다.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D그룹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 장소까지 물건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본인의 위험과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인도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 매도인은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도 있고요.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사항인 겁니다. CIF라든가 CIP를 제외한 CIF와 CIP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어요. 본인의 위험을 커버받기 위해서, 담보받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하나의 표로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림으로 여러분이 한번 딱 그려서 자, 운임은 어디까지 누가 부담하고 보험은 누가 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어디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코텀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